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연 교수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한 분의 또 추가 발제가 있고 오늘은 사실 대미는 토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우리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 발표는 굉장히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주제는 가상자산 자유규제의 장점과 과제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가상자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자유규제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저희 금융투자 산업 분야에서는 자유규제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유규제를 얘기할 때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유규제와 저희가 제도로서 규제 전략으로서 자유규제를 이야기할 때는 뭔가 공통된 개념과 공통된 접근 방법을 취해야지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안은 특정 어떤 규제 기법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유규제 제도로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서로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또 총괄적인 논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목차에서 보신 것처럼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자유규제 논의 배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ICO에 발행을 하기 위한 기업들의 수요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전에 우리 축사나 또 한양사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제가 잠을 자고 있지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제 정보 비대칭 문제인데요. 정보 비대칭은 결국에는 시장에 불신을 낳는 그런 아주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의 자율 규율도 미진하다 이런 지적을 아프게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국내에서 자유규제를 서로 논의할 때 특히 국내의 이런 거래 규모를 고려한다면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자유규제 제도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목과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자유규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일 빠르게는 2017년도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유규제 마련이 권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또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자유규제안을 마련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후에 국회에 굉장히 많이 상정된 가상자산 법안에서도 자유규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을 보면 크게 2가지인데요. 협회를 통한 자유규제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유규제를 염두에 두고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윤창현 의원님께서도 이런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협회를 통한 자유규제에 기반한 법안을 또 제안한 바도 있으시고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 또 안전한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이런 법안에서도 또 자유규제 기반한 내용들을 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가장 기폭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2022년 6월 국회와 정부 정책 간담회에서 루나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유규제 방안을 요구하면서 오늘 이렇게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출범해서 아까 보신 여러 가지 자유규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7월에는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도 중소 가상 자산 거래소의 자유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감독원도 가상자산 협의회를 구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회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오늘 논의는 앞으로 이런 자율 규제를 제도로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설계할까에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보면서 평가를 해본다면 몇 가지 조금 한계가 있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율규제는 누구나 자율규제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십니다. 즉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계시죠.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를 우리는 모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도로서 자율규제를 이야기할 때는 공적 규제가 확정이 되면 자율규제는 훨씬 더 그 영역을 더 넓힐 수 있고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적 규제 없이도 자율규제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좋지만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밖에서 신뢰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율규제를 제도로 얘기할 때는 공적 규제가 확정되고 또 공적 규제에 기반하에서 자율규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다른 외국에서의 또 사례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법안에서 현재 법안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공적 규제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자율규제를 논의한다는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율규제를 논의할 때는 자율규제의 목적과 역할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닥사도 만들어지고 닥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만 여전히 지배 구조, 또 우리 컴플라이언스, 또 내부 통제, 소비자 보호 장치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살펴볼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닥사 공동 협의체 조직 구성이나 역할, 권한의 범위라든가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시장 감시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또 이해상충의 문제 등 전반적으로 독립성, 투명성, 구체성,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더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기관도 이런 5개 가상자산 거래소만 참여한 가상자산 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율 규제 측면에서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율규제를 조금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율규제는 규제개혁의 대안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규제 완화의 대안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우리가 부족한 공적 규제를 좀 더 보완하는 또 공적 규제의 협력적인 행정 기능으로서 또 살펴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성공적인 자율규제라고 얘기하는 금융투자산업 분야에서의 금투협은 공적 규제의 늘어진 팔로서 자율규제의 기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방식은 단순히 규제 하나로 보지 않고 스마트한 규제 전략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자율규제도 순수하게 회사 스스로의 자율규제와 자율규제 기관에 의한 자율규제로 보통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러한 자율규제 기관을 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비영리 법인으로서 하는 경우 또 공적 규제 기관의 권한 위임을 받아서 공적 규제에 늘어진 팔로서 역할하는 자율규제 기관 등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규제의 형태는 목적과 또 형태, 또 역할, 구속력의 정도, 규제의 범위 이런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로서 자율규제를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조금 협의하면서 좁혀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효과가 서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 피해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율규제의 이점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전문성, 그 다음에 공적 규제 기관의 감독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감독 비용, 또 집행 비용, 유연한 규율,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빨리 규율 내용과 수준을 바꿀 수 있는 등 굉장히 비용 절감과 규제 강도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또 타당하다, 또 업계 스스로 규율을 만들기 때문에 수용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강제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제재나 규제권을 행사하는 데 소극적이고 회원사의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기에 이제 몇 가지만 써 있는데요. 이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명성을 갖춘 경쟁적인 시장을 운영하겠다는 동기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적 규제를 미니멈으로 하고 그 이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준수 의무화를 위한 강력한 서로의 관계, 보통은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는 걸 얘기하죠. 이러한 관계가 필요하고요. 또 이 자유규제 기관의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규제, 준수 프로그램의 탄력성, 특히 자유규제 기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규제 기관과 공적규제 기관 간의 협력, 조정, 또 자유규제 기관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자유규제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도 굉장히 중요한 자유규제 제도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유규제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자유규제 관련된 법적 이슈를 몇 가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자유규제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되어 있는 법안만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사실은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유규제를 할 때는 발행회사 스스로의 자유규제에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단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되는 거래소의 자유규제에 의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규제 기관의 자유규제를 통해서 공적규제의 늘어진 팔을 통한 자유규제를 모델로 상정하는 것인지가 전혀 파악되지 않습니다. 자유규제 제도를 설계하는 데서는 전체적인 규제 비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산업의 발달과 또 글로벌할 수준, 또 업 간의 유형들, 분화 이런 정도에 따라서 규제의 내용과 양이 달라지고 규제 총량도 사실 규제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ICO 발행을 아예 금지하거나, 아니면 ICO 발행에 아주 엄격한 규제를 하거나, ICO 발행할 때 공시에 관해서 엄청난 제재를 해서 더 이상 한국에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는 개수도 줄어들 거고요. 그렇다면 이 산업 자체는 굉장히 쪼그라들겠죠. 이런 점은 어느 누구도 자유규제로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매우 탄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런 자유규제 기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어느 나라나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에 주목한 자율규제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저희가 법안을 좀 살펴보고 또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규제와 자율규제 기관의 자율규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율규제 기관에 의한 규제는 보통 타율규제라고 얘기합니다. 즉 외부 기관에 의한 규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자율규제 기관에 의한 규제가 보통 제도적인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타율규제, 외부 기관에 의한 규제이긴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보충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규제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적 규제 기관의 인적, 물적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전체 규제 자원에 들어가는
국가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 회원사들의 정보에 접근하는 게 용이하고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상자산 사업자의 맏형으로서 규칙을 만들고 회원사에게 그 행동을 준수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율규제 기관의 역할이면서 공적 규제 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자율규제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를 우리가 모델로 채택했을 때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자율규제 기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무엇보다 법적 정당성, 담보가 돼야 됩니다. 자율규제는 공적 규제를 보완하면서 규제 효율성 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갖지만 본질적으로 회원사로 구성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를 내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따라서 적어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규제 기관에게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법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앞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상장 폐지, 공시, 불공정거래 감시 외에도 검사, 제재, 그 외 교육, 분쟁 조정까지 자율규제 기관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하면 좋지만 사실은 나중에 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권한을 공적규제기관이 가져야 될 권한을 위임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의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저는 경쟁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기대되는 이 산업에서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비경쟁적 환경을 만든다면 이것은 자율규제 기관의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규제도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짧게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자율규제 기관은 그러면 어디까지 와 있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멀리 갈 거 없이 일본의 경우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까지를 논의를 본다면 물론 일본에서도 암호자산의 거액 유출 사건이라는 큰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자율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율규제 기관이 만들어졌고 바로 그것이 현재 일본 암호자산거래업 협회입니다. 이 협회는 현재 자금결제법을 통해서 암호자산 교환업자의 경우에 자율규제 기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사단법인 일본 STO 협회에 가입을 해서 또 자율규제를 준수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다양한 규정과 회원사들의 현황이 자세하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는 임의기구로서 자율규제 단체들이 설립이 되어 있지만 최근 국회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정 SRO 설립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책임금융혁신법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고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디지털 에셋 어소시에이션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앞으로 SRO 중심의 규제, 자율규제 모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자율규제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금융투자 산업 분야에서도 자율규제 관련해서는 한데 여러 개의 자율규제 기관을 통합해서 사실은 SCA라고 하는 현재 감독기관의 전신이 다 자율규제 기관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현재는 아직 법정화된 기관이기보다는 크립토 UK를 설립해서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FCA에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율규제 규정을 게시하지 않고 있어서 회원 지원적 성격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호주를 보면 현재 자율규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3월에
크립토 에셋 세컨더리 서비스 프로바이더 라이센싱이라는 이러한 이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호주 금융 관련 라이센스 외에 이 암호 자산 업계의 경우에는 CASSPRS라는 라이센스를 별도로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 의하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그냥 공적 규제만 둘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에 얼터너티브 옵션 2로 해서 자율 규제 기관을 통해서 내지는 자율 규제 모델을 어떻게 확립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곧 아마 확정적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 이웃 나라 또 외국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서는 자율규제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부터 법에 명문의 규정을 갖고 또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이미 벌써 수년 동안 자율규제 제도가 확립되면서 많은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상자산, 이 산업에서 자율규제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명확히 해야 될지 몇 가지 제가 생각한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상자산 자율규제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금융규제 목적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신뢰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상자산 부분의 자율규제 목적도 다를 것이 없고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규제 참여자의 책임이 전제된 자율규제 제도를 설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직적인 공적 규제보다 자율규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상품과 사업의 질을 국가가 담보해서 위험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는 이런 것을 탈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고 또 복잡한 시장과 기술의 발전, 양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율규제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참여자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참여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규제 기간을 통한 자율규제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자율규제 기관의 책임성 확보 장치도 법에 담겨 있어야 될 것입니다. 책임성 확보 장치로는 독립성, 투명성, 이해관계자 참여, 지속가능성, 예측 가능성 담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독립성 확보 방안과 투명성 확보 방안의 예시는 제가 슬라이드에 써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적 규제와의 역할 분배에 대한 합의와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공적 규제 기관과 역할 분배에 대해서 제도화하는 방식은 법의 자율규제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즉 공적 규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늘어진 공적 규제의 팔로 역할하는 것인지 또 준수 이행 상태에 따라서 공적 제재 시에 이 자율규제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부여되는지 등이 법에도 명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도 설계를 할 때 혁신과 경쟁을 주목하면서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이 자율규제에 포섭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되어야 됩니다. 자율규제의 성공 요소는 사업자들이 명성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자 스스로 이런 SRO에 가입해서 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고 이런 진입장벽으로 SRO가 운영돼서는 자율규제가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 자율규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현재 법안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좀 더 종합적이고 앞으로 또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도 이런 저희 의견을 아마 주의 깊게 들어서 더 잘 설계하시고 운영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